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스크, 소독제, 그리고 보호복 등으로 대표되는 K방역물품에 대해서 중국 기술규제 내용을 설명드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글로벌 마케팅센터 김민지 연구원입니다. 대면으로 여러분께 관련 내용을 소개드리면 참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여러분께 관련 중국 규제 내용을 소개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방역 물품에 대해서 어떤 중국 기술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총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방역물품 기술규제 정책이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마스크, 소독제, 보호복 등으로 대표되는 K방역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어떤 기술 규제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시는지를 소개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각각의 마스크, 소독제, 보호복에 관련된 중국 강제성 표준인 GB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국의 방역물품 기술 규제 정책 동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도 확진 환자가 이제 4천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등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침체 및 세계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내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고민이 많았는데요.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무원 공동방역예방기제라는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 공동방역예방기제 체제를 통해서 방역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진핑 총서기 방역사업 지휘 아래 우리나라 중대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무원 공동방역예방기제가 설치되었고, 그리고 이 공동방역예방기제를 통한 통일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 그 공동방역예방기제 기자회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국무원 공동방역예방기제뿐만 아니라 각종 중국 정부 부처에서 어떠한 코로나 방역 관련 정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방역예방기제에서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책 전반의 내용을 이 공동방역예방기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정책사항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기업과 사업 단위 업무 재개 방역 조치 지침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셧다운됐던 기업 운영 활동을 다시 재개할 때 그럼 이 기업이랑 사업 단위에서 어떻게 방역 지침을 수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대본과 같은 공동방역예방기제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좋을 예시사항이 공중 마스크 착용 지침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 국민들이 뭐 실내라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느 수준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착용 지침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방역예방기제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전반에 대해서 어떤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종 정부 부처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입니다. 여기서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세정책 전반을 나타내고 있는데 좀 대표적인 예시사항을 설명드리자면 코로나19 방역 지원 개인 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 내에서 뭐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내 공무원분들이 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이나 그런 방역 종사자분들의 그런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를 면제시켜주는 정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 관련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부나 국가세무총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시장이나 아니면 산업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비 규모 확대나 품질 재고 촉진 그리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에서는 무역 정책에 대한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의료물자들이 해외로 수출할 때 그냥 무작위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해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질서적으로 의료자원에 대해서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 지침들이 내려오는 부분이 상무부에서 담당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디지털 관련 정책들을 이렇게 공업정보화부에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공업정보화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5G 신속 발전 추진에 관한 통지입니다. 언택트나 디지털화 관련 부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5G 관련 정책을 조금 더 활성화해달라라는 요청하에서 공업정보화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CCC 인증이나 시장 샘플링 검사로 가장 대표적인 정부 부처인데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 강제성 인증으로 대표되는 CCC 인증의 이제 심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 답사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현장 업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명드릴 방역물품에 대한 품질 관리도 이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방역물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 무작위 시장 샘플링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관청서에서는 여기가 통관을 담당하는 곳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텐데 중국산 의료물품에 대해서 외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 상품 검사에 대한 부분을 이 해관청서에서 관련한 내용을 공고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되게 다양한 코로나19 방역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방역 정책이 나오고 있는 환경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 국민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지 각종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는 지침들이 내려옴에 따라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중국 국민들 자체에서도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높아지는 것과 별개로 생산량이 따라주지 않아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내수용으로 활성화될 방역물품의 생산 가속화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보건용 마스크와 동일한 KN95급 보건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이 166만 장 그리고 일반 마스크를 포함한 전체 마스크 생산량이 1억 1,600만 장까지 돌파하게 됩니다. 문제는 생산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생산량만큼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수시장용 그리고 수출시장용 품질 관리 정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수시장용 정책과 수출시장용 정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자면 내수시장용은 방역 물품에 대한 신규 표준이 개정됩니다. 마스크, 소독제, 보호복 등에 대한 방역물품, 다양한 방역물품에 대한 표준이 2019년 말부터 특히나 2020년에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재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라면은 시장 샘플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들이 시장 내에서 품질 관리가 되지 못한 제품들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려하는 차원에서 시장 내 불법 방역 물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출 시장용으로는 중국산 제품이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외 수출로도 굉장히 이제 판로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다만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에는 품질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해외 방역 물품의 해외 인증 획득을 장려하고 또 이런 해외 인증을 짝퉁 인증서를 발급받는다든지 아니면 인증서를 매매하는 그런 불법 행위 등을 감독하기 위한 그런 관리 감독도 강화되게 됩니다. 중국 내수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방역물품에 대한 신규 중국 국가표준이 재개정되었습니다. 마스크 관련 표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용 마스크에 해당하는 KNKP 유형 관련 마스크 표준이 2019년도판이 개정되었고요. 또 아동용 마스크 표준이 2020년에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독제 관련 표준도 손소독제, 공기소독제, 보통 물체표면 소독제 등 다양한 소독제 관련 표준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소독기나 의료용 전기 설비 등에 대한 신규 표준이 제정되었는데요. 이 관련 표준 내용들을 여기서 다 소개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발표 말미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관련 내용이 저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중 FTA TBT 종합 지원 사업의 노티비티 포털 사이트에 가이드북 형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살펴보시면 관련 표준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발표에서 다루지 못한 표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가이드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내수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대해서 방역물품에 대한 시장 샘플링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비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 특별 시장 샘플링 검사를 수행하였는데요. 대상은 이제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일반 마스크, 아동 마스크 세 가지 종류의 마스크에 대해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이 우수한지에 대해서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적합 판정 시 판매 금지가 되거나 아니면 판매 제품 전량이 회수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생산 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외부로 수출하는 수출 제품 관련해서는 중국 내에서 해외 인증서 매매 및 가짜 인증서 발급 등 인증 위반 사례가 발생해 중국산 마스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관련 해외 인증 제도를 소개해주는 안내 사이트를 오픈하고 또 수출 의료 물자에 대해서 특별 수출 상품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거는 중국 국가인증인가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물품 인증활동 전문 정비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는 방역물품에 대해서 CE나 FDA 인증을 어떻게 획득해야 되는지 획득 절차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가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든지 인증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고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수출상품 특별 수출상품 검사인데요. 해관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중국 외부로 수출되고 있는 의료용품에 대해서 HS 코드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이 HS 코드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 수출상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국에서 의료용 물자를 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수출했는데 해당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 CE 인증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받지 않는 상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러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수출 상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라는 통관 공고가 해관청서의 공고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방역물품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품질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 방역물품이 그리고 품질이 좋은 우리나라 방역물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어떠한 기술 규제에 적용을 받고 어떠한 요건들을 맞춰 나가야 중국 수출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방역물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중국 인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CCC 인증 같은 다양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방역물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인증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GB 테스트라고 하는 중국 국가 표준에 맞춰서 설계되었는가, 제품 품질이 맞춰져 있는가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국 마스크나 소독제, 보호복 등에 대해서 GB 성적서를 획득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말고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시는 경우에는 소독 제품 생산기업 위생 허가를 중국 그 생산처가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마스크나 보호복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생산 허가 및 제품 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GB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국가표준을 의미하는 GB, 중국 국가 전체에서 통용되는 표준 체계로서 중국 국가표준이 있습니다. 이 중국 국가표준은 강제성 국가표준인 GB와 추천성 국가표준인 GBT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GB가 제정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서는 중국 현지 시험소에서 해당 제품이 해당 GB 기준에 맞는가에 대한 시험을 진행한 후 성적서를 발급받은 뒤 라벨링을 진행하고 수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국내 시험 인증 기관을 통해서 GB 테스트를 신청하시고 시료 및 신청서를 준비하신 후에 중국 현지 시험소에서 시험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시험소에서 시험이 합격하게 되면 보고서가 발행이 되고 만약에 부적합이 될 경우에는 시료를 재보완한 다음에 재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 처리가 난 경우에는 이제 제품의 라벨링을 한 후에 중국으로 수출하시게 됩니다. GB 테스트 대상 제품은 인증이나 라벨링 제도 같이 대상 제품 목록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구, 공산품, 전자기기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품 전반에 대해서 GB들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목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표준화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내 제품이 GB가 제정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GB 성적서를 이제 획득하시게 되면 제품의 라벨링을 한 후에 수출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사진에 보이시는 중국의 KN95급 마스크에 대한 라벨링 모습인데 GB EU-기육 2006년도판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한 후 시험 성적서 발급 후에 제품의 라벨링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이 GB EU-기육 2006년도판에 보면은 무조건 이 GB EU-기육 2006년도판의 시험 성적에 합격한 경우에는 라벨을 제품에다가 마스크 겉면에다가 KM 몇 등급 마스크이고 GB EU-기육-2006년도판을 맞춰서 이 제품이 통과되었다를 표시하게끔 표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사항대로 명시해서 라벨링을 진행한 마스크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제가 방금 전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소독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실 경우 중국 소독 제품 생산기업 위생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독 관리 방법에 의거해서 중국 내에서 소독 제품에 대한 생산, 소분 포장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소독 제품 생산기업 위생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 경내에서 소독 제품을 생산하실 경우 소독 제품 생산기업 위생 허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위생 허가 규정에서 명시된 소독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소독제 종류, 소독기기 종류, 위생용품 종류로 나뉘고요. 관련 내용은 가이드북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해당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 제품 이제 생산기업 위생허가 획득 절차도 신청서랑 서류 준비 후에 신청을 한 후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중국 현지의 공정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에 허가 적부 결정을 받은 후 위생허가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허가증 유효기간은 총 4년이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마스크, 소독제, 그리고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인 GB의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각각의 제품별로 어떤 GB 요구사항이 있고 어떠한 부분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의 제품별 GB 요구사항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마스크 종류별로 다양한 국가표준을 제정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강제성 국가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마스크 제품은 반드시 GB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시험 성적서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표에서 소개드린 표준은 총 7가지인데요. 일회용 일반 마스크에 적용되는 표준,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 KN, KP 유형에 적용되는 표준, 의료용 마스크에 해당되는 표준, 아동 마스크, 그리고 일회용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외과 마스크, 천 마스크 되게 다양한 표준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강제성이 있는 표준인 GB가 제정되어 있는 마스크 종류는 KN, KP 유형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추천성 표준 같은 경우에는 GBT,
GBT로 해당되는 일회용 일반 마스크와 아동용 마스크는 사실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샘플링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샘플링 검사에서 GBT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도 해당 제품을 검사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만족하셔야지 중국 시장에서 샘플링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을 받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세먼지 필터 마스크인 KN-KP 마스크 그리고 일회용 일반 마스크, 아동용 마스크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 지금 시장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관련 내용 시험 방법들은 GB뿐만 아니라 춘천성 표준인 GBT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검사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꼭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N-KP 유형 마스크 중에서도 특히나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럼 우리나라 KF 유형이랑 중국의 KN-KP 유형이 어떻게 다른가 부분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등급 기준이 90, 95,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염화나트륨 입자를 검측하거나 아니면 오일 미스트 검측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마스크 등급을 구분하고 있어서 KNU는 염화나트륨 입자물을 검측하고 KP 마스크는 오일 미스트까지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과소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90, 95, 100 중에서도 보시면은 95랑 10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KF 94와 99와 굉장히 유사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80보다 KF 80보다는 중국의 KN-KP 90이 더 많이 등급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KF 80을 가지고 그대로 시험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 KF 94 그리고 KF 99 같은 경우에 중국의 95, 100 기준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우리나라랑 다른 부분이 분진 포집 효율이나 아니면은 누설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기준이 유사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흡기 배기 저항력이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력 같은 부분이 170, 210, 250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 70, 100으로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보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의 원재료인 부직포가 우리나라보다 생산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그 부직포 때문에 그 흡기 저항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측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94나 99 기준으로 만약에 중국 기준에 맞춘다 그러면은 충분히 관련 내용을 맞추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KF 94, 99를 맞았다 해서 그대로 수출을 하실 수는 없고 반드시 중국의 기준에 맞춰서 GB 테스트를 진행하신 후에 수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회용 일반 마스크보다는 아동용 마스크 지금 신규로 제정된 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선 아동용 마스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2020년 올해 5월 6일 날 공표되고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급박하게 만들어진 표준인데요. 이 아동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원래는 아동용 마스크에 대한 표준이 없었다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만들어진 표준이고 특히나 GBT로 추천성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아동용 마스크를 수출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게 추천성 표준이라 할지라도 가서 시장 테스트에서 혹시나 부적합 받고 이런 리스크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 아동용 마스크 GBT 표준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시지 않으실까 판단됩니다. 아동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포집 효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누설류 같은 경우는 성인용이랑 거의 유사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흡기 저항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느슨해서 170, 210까지 되게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동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주의식 있게 흡기 저항, 배기 저항이 굉장히 엄격하게 45 파스칼 이하로 엄격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로 똑같이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GB들이 굉장히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제별로 제정되어 있는 GB 표준을 근거로 시험 성적서를 받으셔야 하고, 소독제를 특히나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실 경우에는 챕터 2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를 획득하셔야 됩니다. 소독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스크 같은 경우처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국가 전체에서 해당되는 시장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지금 일부 성시에서 위생건강위원회 종합감독국의 지시에 따라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총 9가지 표준을 소개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에탄올 소독제, 페놀 소독제, 공기 소독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독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다 오늘 발표에서 소개드릴 수가 없어서 해당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이따 설명드릴 가이드북에 이 관련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발표에서 못 들으신 소독제나 소독기기에 대한 내용들은 가이드북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독제 중에서도 지금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손 소독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손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GB 27950 2011년 판이 계속 시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개정판인 27950 2020년도 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손 소독제 같은 경우에서는 원재료 요구, 기술 요구, 멸균 요구, 독성 안전 요구, 그리고 표시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안내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소독제품 표시 등 설명서 관리 규범에 따라서 소독제에 대한 관련 내용들이 표시사항이 라벨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들도 다시 한번 가이드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우선은 오늘 발표 때 국판이랑 신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발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간략하게 넘기도록 하겠고, 특히나 손소독제 같은 경우 국판과 대비해서 신판에서는 폴리오 바이러스나 모의 현장 실험이라든지 이런 현장 실험 부분에 시험 항목들이 늘어나서 조금 더 시험 항목들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보호복이 지금 GB 1908이 일회용 의료용 보호복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이 유일하게 GB로 제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GB 테스트를 받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의료용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생산허가와 제품 등록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길지 않아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중국 의료용 GB 같은 경우에는 중국 표준화 연구소의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NFPA나 유럽의 EN 규격과 GB를 비교했을 때 GB에 비해 NFPA가 조금 더 엄격하고 EN의 레벨 2 이상 제품일 때 중국의 GB 표준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그 관련 내용을 이해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 시간이 제가 분량을 잘못 배치를 해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은 저희가 지금 저희원에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중국으로 수출하시는 수출 제품에 대해서 어떤 중국 기술 규제가 적용되는지, 거기에서 어떤 표준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해서 가이드북까지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www.notbt.kr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지금 오늘 소개드렸던 K 방역물품에 대한 이런 기술 규제를 긴 분량의 가이드북으로 업로드되어 있으시니까요. 그 관련 가이드북을 참고해 보시면은 오늘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북을 보시면서도 이거는 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하시거나, 아니면은 관련 표준을 원문이나 아니면 번역문 통째로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GB 테스트를 이제 저희는 신청하고 싶은데 혹시 대행으로 신청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락처는 02860-1381 또는 저희 방금 소개드렸던 notivity.kr 쪽으로 저희 접근해 주셔서 거기에서 메일이나 아니면은 직접 글을 남기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쪽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K 방역 불품에 대한 중국 기술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소개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관련 내용은 조금 더 가이드북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의 화장품 등록 관리 제도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글로벌 마케팅센터 김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여러분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심도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기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모쪼록 무역협회와 저희 KTL이 마련한 이번 기술 규제 설명회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평소 수출을 위해 필요했던 중국 및 유럽의 기술 규제 관련 정보, 인허가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좀 쉽지가 않네요.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국의 화장품 등록 관리 제도의 최신 동향입니다. 본 발표는 크게 두 꼭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NMPA 화장품 등록 허가 제도의 개요, 그리고 둘째는 올해 개정안이 발표된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NMPA 화장품 등록 허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수출 전 반드시 NMPA 화장품 등록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장품이란 무엇일까요? 화장품의 정의는 법률적인 그런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화장품 위생 감독 관리 조례 제1장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이란 문지르거나 분사 혹은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 표면 부위,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의 청결, 냄새 제거, 피부 보호, 미용 및 꾸밈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상용 화학공업 제품이다라고 위생 감독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 화장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 중국 법규에서 화장품의 기능 및 용도에 따라 특수용도 화장품 및 비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나누고 특수용도 화장품은 허가제로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등록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특수용도 화장품은 보시는 차트의 왼쪽과 같이 9가지 기능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9가지를 잠깐 보시면요. 네, 모발 성장, 예, 그리고 모발의 색상 변화, 펌어, 그리고 모발의 구불거림 정도의 변화, 네, 그리고 잘못 말했네요. 모발 색상 변화, 염색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모발 구불거림 정도의 변화는 펌어, 그리고 탈모, 제모, 그리고 가슴 미용, 그리고 전신 미용, 바디 슬리밍이라고 많이 하죠. 다이어트에 사용이 되는 어떤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재취, 악취를 제거하거나 기미를 제거하거나 거반, 그리고 자외선 차단하는 이렇게 9가지가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에서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NMPA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법률상 따로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특수용도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은 비특수용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특수용도에 대해 용도의 화장품이란 무엇이다라고 명확히 위생감독관리조례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특수용도 화장품을 그 조례에서 정의되고 있는 특수용도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을 비특수용도 화장품이라고 명시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허가제, 그리고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등록제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두 제도에서 발행되는 인증서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가장 궁금하신 것 중 하나가 NMPA 화장품 등록 허가제라고 하는데 중국으로 이제 화장품 수출할 때 이제 많이 상담을 통해서 뭐 컨설팅 기관이나 아니면은 수출 바우처 보조금, 국고 보조금 이제 상담해드리는 어떤 그런 창구에서 이렇게 NMPA 그런 용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건데요. NMPA란 중국의 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기의 등록 및 허가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이걸 이제 영어로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앞자를 따서 저희가 NMP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NMPA가 조금 2018년도에 그 중국의 정부 조직이 개편된 이후로 이제 새로 생겨난 조직이어서요. 그러니까 조정된 후 새로 생겨난 조직이어서요. 이전에는 이제 CFDA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 구 CFDA가 NMPA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인증이 다른 공산품 및 전기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CCC 인증이나 아니면 CQC 인증처럼 별도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서 화장품 등록 허가를 관장하는 기관, 그 NMPA의 이름을 따와서 NMPA 화장품 등록 허가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화장품 및 약품과 의료기기도 NMPA에서 등록 허가증을 발행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NMPA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화장품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는 점, 약품이나 아니면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허가 인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등록 허가를 발급받는 절차는 제품의 시험, 심사, 등록 및 허가증의 발행의 절차를 가집니다. 다만 화장품 제품을 시험 신청하기까지 한국의 신청자가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화장품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시료의 준비, 단상자 디자인, 전성분표의 준비 등 제품 자체에 대한 기술 문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중국 내에서는 화장품 등록 허가증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2018년 10월 화장품 등록 관리 제도의 변혁 이후 특수,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따라서 각각 현지 대리인을 특수 용도 화장품의 경우 제중 책임회사, 그리고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경우 경례 책임회사라고 해서 선임 후 중국 내에서의 책임과 역할의 그 범위를 좀 달리했는데요. 책임과 역할의 범위에 따라서 제중 경례 책임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계약 설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 계획이 있으신 기업이시라면 화장품의 제조뿐 아니라 중국 현지 파트너사와의 경례 책임 가능 여부 등 사전에 반드시 이제 현지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화장품 인허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NMPA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그 홈페이지예요. 여기 www.nmpa.gov.cn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메인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어떤 그 화장품 관리 감독 조례나 아니면 앞으로 발표되게 될 어떤 세부 규정안들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될 것입니다. NMPA에서 발표되는 주요 법률의 개정안, 제정안 등 관련 법규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NMPA 등록 허가증을 신청하고 그리고 검색할 수 있으며 시험소, 지정 시험소, 등록 시험소들의 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 사이트여서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단점이기는 한데요. 이곳에서 모니터링해서 번역 요약한 어떤 그런 중국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관련 그런 법률 내용들을 그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잘 이제 그 모니터링해서 저희 기업들에게 많이 그 전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련 규정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저희 그 다른 그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NMPA 그 gov.cn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인증서 정보를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 제가 그 제품 명칭 그리고 뭐 이렇게 모든 등록증과 허가증은 이제 각각의 그 인증서 번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록증 번호 그리고 신청하는 그 등록이나 아니면 허가를 신청하는 국의 기업의 명칭 그리고 경례 책임 회사 그리고 등록일 요렇게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수출 기업이 이미 화장품 중국의 그 NMPA 등록증을 취득을 하셨다고 한다면 NMPA 그 온라인 전자문서 취득 번호를 여기서 검색을 하신다면 여기서 요 NMPA 홈페이지에서 그 신청하신 그 등록증의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페이지가 특수용도 허가증과 비특수용도 등록증의 예시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금 중국 그 화장품 제도의 핵심은 특수용도 화장품은 이제 허가제로 관리가 되고 허가제의 경우에는 지면으로 된 그 허가증이 이렇게 그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온라인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제 그 이렇게 등록증이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등록증을 출력을 해서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이제 그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각각의 허가증과 등록증에는 제품의 명칭, 제중 책임회사 내지는 경례 책임회사의 정보 그리고 화장품의 성분 및 그 명칭 등 그 핵심적인 인증서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려야 돼. 만일 NMPA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검색이 되지 않는 인증서라고 한다. 내가 발급받은 어떤 그 허가증의 번호로 NMPA 사이트에 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이 허가증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허가증의 진위 여부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특수화장품의 그 허가증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현재는 4년이고요. 등록증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올해 발표된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991년 위생감독 조례가 실시된 이후 근 30년 만에 위생감독 조례가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감독 조례라는 이름에서 신 애프터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화장품 관리 감독 조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위생감독 조례가 1991년도에 이제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이제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뀐 거예요. 한 30년 만에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 많은 내용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많은 내용이 명확화되는 식으로 어떤 전면적인 그 법규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는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를 대체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화장품의 정의, 분류, 신원료의 정의, 허가 등록 시 필요 서류, 그리고 효능 선전, 라벨 표시 등 NMPA 허가 등록에 필요한 필수 규정을 담고 있는 제도 운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법적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독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 이제 2013년부터 관련 입법이 추진되어서 장장 7여년 만에 그 확정 내용이 올해 발표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올해 6월 29일에 났는데요. 시행되는 일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관리 감독 조례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조례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화면 구성은 이제 기존의 이제 위생 감독 관리 제도에서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관리 감독 조례에서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신구 조문을 이제 대비하는 비포 앤 애프터로 조금 비교 대조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화장품의 정의, 명칭의 변경, 신원료 관리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새로 발표된 관리감독 조례에서는 인체의 표면 부위에 대한 표현이 다소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상 이제 그 동일한 비슷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인체 표면 부위하고 괄호 열고 이제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이제 그 관리감독조례에서는 아예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이라고 조금 더 발리는, 그러니까 사용이 되는 어떤 부위를 조금 앞서 배치함으로써 좀 이제 쓰이는 곳에 대한 용처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명명되었던 화장품의 특수용도 화장품 그리고 비특수용도 화장품이라는 그 화장품의 명칭이요. 특수 화장품, 일반 화장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마 2021년부터 발행되는 허가 등록증에는 해당 명칭이 이제 인증서에 기재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관리하는 제도는 이제 기존과 같이 허가의, 그러니까 특수용도, 특수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제 허가의 형태로, 그리고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제 비특수용도로 이제 등록 관리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셋째, 신원료에 대한 관리 방법입니다. 화장품 관리 감독 조례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신원료란 중국 국경 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이 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를 말합니다.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연모, 기미 제거 및 미백 기능이 있는 화장품 신원료는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분에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고, 기타 화장품 신원료는 사용 전에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분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원료 관리가 전면 허가제에서 기존에는 이제 신원료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제 허가의 형태로 이제 관리가 되었다면 이제 화장품 관리 감독 조례에서는 앞서 말한 이 5가지의 용도는 이제 허가제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신원료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이렇게 이 2개로 이원화돼서 이제 허가 등록 관리된다는 점을 주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허가인 등록인의 개념입니다. 화장품 관리 감독 조례에서 특수용도의 경우에는 이제 허가로, 비특수용도의 경우 등록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화장품의 경우 허가 및 등록인은 품질 안전 및 효능 선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시 비포 앤 애프터로 이름에서 칭해지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비특수용도의 경우에는 이제 재중 책임회사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경례 책임회사, 비특수용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례 책임회사로 이제 관리가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특수용도의 그 화장품 관리 감독 조례가 실시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특수용도 같은 경우는 허가인이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비특수용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인이라는 명칭으로 그 현지에서의 어떤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의 범위가 조금 이제 조정이 됩니다. 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조금 살펴봤을 때, 규정면으로 살펴봤을 때, 기존의 이제 특수용도에서의 재중 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중국어를 조금 의미를 보자고 한다면, 중국 경내 지역에서의 그 허가증을 신고하는 주체 단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후에 그 시행이 될 관리 감독 조례에서는 지금 허가인과 등록인 모두 다 어떤 화장품의 품질 안전 및 효능 선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변경되는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세부적인 규정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발표된 어떤 관리 감독 조례상의 그 문구상을 보고서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건대, 이후에는 이제 특수 용도 화장품에도 어떤 현재의 어떤 그 경례 책임회사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조금 더 가중이 되어서 지금 이제 관리 감독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화장품의 범위가 조정이 됐습니다. 앞서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9가지의 특수 용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6가지로 조금 변경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하단의 표에 이제 제가 비포 애프터로 조금 표시를 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관리 감독 조례로 바뀌고 나서는 미백, 자외선 차단, 염색, 펌 정도까지의 어떤 그 기능이 그대로 이제 좀 그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이제 신청이 될 것 같고요. 기존과 이제 동일하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용도 화장품의 구분의 변화로 나머지 뭐 탈취, 기존의 이제 탈취, 제모, 발모, 가슴 미용류, 뭐 바디 슬리밍 같은 어떤 그런 기능 등은 새로운 기능으로 심사받아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요. 여기 이제 그 관리감독 조례의 그 두 번째 그 단락을 보시면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분이 화장품의 효능 선전 그리고 작용 부위, 제품 제형, 사용 대상 등 요소에 따라서 화장품 분류 규칙 및 분류 목록을 제정해서 또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특수용도 화장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리고 그 목록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그 특수용도 화장품의 정의가 좀 새롭게 다시 재정의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다음 발표될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신청 서류가 이번 그 관리감독 조례에서는 명시가 되었어요. 화장품 등록 허가를 신청할 때 이런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아예 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그 문서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 위생감독 조례에는 없었던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지금 이제 등록이나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을 하고 있는 서류들이죠. 네. 다음으로는 변경된 화장품의 관리 감독 조례에서는 특수화장품의 유효기간의 특수화장품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4년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특수화장품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5년이고 유효기간이 만기해서 허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기 30 업무일 전에 허가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이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효능 선전에 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효능 선전의 경우 기존 위생감독 조례에 없었던 신설된 내용입니다. 화장품의 효능 선전의 경우 문헌 자료, 연구 데이터 또는 효능 평가 자료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NMPA에서 지정한 웹사이트에 근거의 개요를 공개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조항인데요. 이 조항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기업의 영업 기밀에 유출 우려가 있는 조항이어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이제 WTO, TBT 위원회 등 기술 규제 관련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 및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일단 근데 그 내년에 실시될 관리감독 조례에서는 이게 일단 명문화가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 시행 요구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아서 추후 NMPA 가이드를 잘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항입니다. 동시에 정부 채널 간 적절한 협의와 소통으로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번 화장품 관리 감독 조례에서는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도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신청 서류가 명시된 것처럼 라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논란이 많았던 치약, 비누의 화장품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서 치약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화장품 등록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효능의 경우 별도의 추가 시험이 필요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구체 가이드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누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 청결을 목적으로 한다면 화장품 분류에서 제외되나 효능 등을 선전할 경우 화장품으로 관리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저희가 같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관리감독 조례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어떤 그
앞으로 시행이 될 관리감독 조례,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의 어떤 큰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그 컨설팅을 하시는 어떤 그 NMPA 그 전문가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잠깐 살펴본 것과 같이 큰 규정은 나와 있는데 아직 그 특수용도의 어떤 그 신원료를 사용한 특수용도의 목록이랄지 아니면은 치약의 관리 방법이랄지 이렇게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많이 발표가 안 된 상황이고 아마 올해 말까지 좀 집중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제 NMPA에서 발표하는 그런 어떤 규정들의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동향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그 기업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내용이어서 조금 담아봤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규제를 이제 그 애로를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이 무역협회의 FTA 컨설팅, TBT FTA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이제 부처에서 또 연계해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들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꼭 잘 체크하셔서 규제에 대한 애로를 넘어서 수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TA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세 장벽 컨설팅 하면 좀 낯설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해외 인증 지식재산권 관련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12월 31일까지고요. 지원 대상은 전국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단 대기업 집단 기업에는 이 컨설팅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관세 장벽 컨설팅 사업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관세 장벽 콜센터 1380입니다.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국가 및 산업별로 다양한 해외 인증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비관세 장벽 콜센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관세 장벽 콜센터로 들어오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해외 인증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CE 인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신청 절차나 신청 비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또 이제 오늘은 이제 해외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식재산권 관련된 저희가 상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A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리인이 불법 상표 디자인 도용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콜센터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심층 컨설팅 서비스, 현장 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 방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가 1일에서 3일 정도 직접 기업을 방문하셔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국고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해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인증에 관련된 기초 교육, 그다음에 인증 취득 절차 세부 안내, 신청 문서 작성 지원, 해외 기술 기준 및 표준 상담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해주고 있고 지재권에 같은 경우에도 기초 교육,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등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신청하시려면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OKFTA KITA.net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에 보시면 FTA 컨설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밑에 비관세 장벽 컨설팅을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이제 해외 인증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은 해외 인증을, 지재권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은 지재권을 선택하셔서 하단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FTA 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컨설팅 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FTA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이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은 사업 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아까 비관세 장벽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전국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OKFT 현장 방문 컨설팅의 경우에는 기업의 수준별로 다음과 같이 3개의 유형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키지,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 세 번째는 스타터입니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런 FTA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신다면은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패키지 컨설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이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은 스타터 교육을 신청해 주신다면은 한 3일 정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FTA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끝으로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FTA를 이미 활용하고 계신데 확실하지 않은 분야가 있다든지 좀 더 개선하고 싶다면은 업그레이드 컨설팅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OKFT 현장 방문 컨설팅도 비과세 장벽 컨설팅과 같이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저희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FTA 컨설팅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중간에 보면은 OK FTA 컨설팅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하단에 다음과 같이 OK FTA 컨설팅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참고하셔서 업체에 맞는 패키지, 업그레이드 또는 스타터 이 3가지 유형 중에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비관세 장벽 컨설팅 사업과 그다음에 OKFTA 컨설팅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NN 글로벌 김영주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무역협회와 KTL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 시즌인데도 이렇게 다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업인들 늘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글로벌 화장품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일반적으로 CPNP 뭐 유럽이나 OTC, VCRP와 같은 미주 인증 제도보다는 그 이외 제 3개국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글로벌은 200개국에 1000여 개 인증을 하는 서비스 뭐 이런 거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미국, 캐나다, 유럽,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일본, UAE, 브라질, 멕시코, 호주 그리고 이제 EAEU 국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약 10여 개의 국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30분에서 한 40분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절차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은 VCRP라고 하는 일반 화장품과 OTC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 의약 외품에 대한 인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절차로는 VCRP는 FDA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정 던 넘버를 통해서 회사 고유 아이디를 받으시고 핀 넘버 즉 이제 비용 처리를 같이 하시게 되고 심사 라벨 검수를 하시고 FDA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VCRP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OTC 프로세스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고요. 제조업체 등록을 하고 제품 심사 및 라벨 검수, 의약품의 성분을 등록하게 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8가지 금지 성분이 있는데요. 비티오놀, 염화불화탄소 압축가스, 클로로포럼, 뭐 이런 8가지 금지 성분이 있는데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성분 안정성 면에서 배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색소 첨가제는 엄격한 FDA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인간과 동물에게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색소 첨가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눈 부위에 색조용으로 제조된 제품에는 눈 부위 제품으로 승인된 문구를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색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벨은 전면에 상품 이름, 종류, 분류, 경고 문구, 순수, 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하셔야 되고요. 후면 라벨에는 안전 사용 규칙이라든가 경고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OTC 화장품의 경우에는 성분과 관련하여 드럭 팩트라고 하는 문구가 라벨의 제일 상단에 명시되게끔 하셔야 되고요. 목적, 용도, 경고, 지시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꼭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프로덕트 포뮬러, 인그레디언트 리스트라든가 라벨, 아트워크라든가 카스 넘버, 그리고 성분 기능 및 농도에 대한 자료들을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화장품 프로세스와 SPF라고 하는 의약 외품 프로세스로 나뉘게 됩니다. 화장품 프로세스는 헬스 캐나다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CNF, 코스메틱 노티피케이션 폼을 제출을 하고 CNF 검토를 하고 라벨을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발생이 됩니다. SPF 프로세스는 NHP, NP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OTC, DI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NHP와 OTC의 차이점으로는 천연 화장품을 사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용은 비슷하고요. 우선 미국과 캐나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유럽을 조금 디테일하게 봐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유럽의 절차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수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코스메틱 프로덕트 노티피케이션 포탈이라고 하는 인증 제도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절차로는 RP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RP를 선정을 하시고 나면 필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 RP는 그런 필요 서류를 토대로 해서 PIF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작성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뭐 CPSR이라고 하는 문서도 필요한데 요거는 유럽에 있는 박사 이상의 이런 그 전문가가 작성을 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RP가 모든 서류들을 취합을 해서 CPMP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빠를 경우에는 4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일정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여기서 잘 봐주셔야 될 게 유럽에서 통용이 되는 기본적인 서류가 대부분 약 20개국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대부분 요청이 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자면 완제품에 대한 COA 분석 증명서라든가 MSDS 완제품에 대한 MSDS 그리고 원료 각 원재료에 대한 MSDS, COA 등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험 레포트인 챌린지 테스트 레포트 뭐 예를 들어서 방부력 테스트 그리고 호환력 테스트, 스테빌리티 테스트 즉 안정성 테스트 레포트가 같이 요구가 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필요 서류를 보시면 전 성분표 그리고 뭐 COA, GMP ISO 22716 품질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공정도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다른 디클라레이션 레터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선언서 같은 이런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앞으로 나올 국가들에서도 대부분 요 서류를 바탕으로 제품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예시이고요. 현재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뭐 전기전자든 의료기기든 뭐 여러 가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현재까지는 완전하게 나온 고시는 없지만 아마 추후에 영국 RP를 별도로 선임을 하고 유럽 별도의 RP를 선임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되는 대로 공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PMP 등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필요 서류 준비이며 각 원료의 MSDS도 미리 구비를 해 놓으시면 등록이 보다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 사용 제한, 사용 금지 리스트로는 동물 실험을 통해 제조된 모든 화장품과 재료로 이용되는 혼합물,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제조된 제품과 선스크린 제품 및 모발 염색체, 발암물질, 유전적 변형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독성 물질 등 자세한 성분 리스트는 보시는 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주의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예시고요. 라벨 관련해서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럽 관련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서류라든가 기본적인 절차를 다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유럽과 미주를 조금 따라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ACD, 즉 아세안 화장품 규정입니다. ACD는 아세안 코스메틱 커미티라고 하는 곳에서 협회에서 발행이 된 디렉티브, 즉 법령이고요. 아세안 코스메틱 디렉티브라고 합니다. ACD의 목적으로는 아세안 통일 화장품 규제 제도이고 협정된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대부분 저희가 상담을 좀 하다 보면 ACD를 이렇게 받게 되면 다른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각국에 별로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회사가 좀 있었습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ACD 회원 국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절차나 전체적인 틀 자체는 비슷하지만 각 국가마다 비슷한 시스템, 비슷한 자료들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DAV 베트남 보건부 산하식약청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프로덕트 노티피케이션 넘버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회사의 위임장과 사업자 번호 발행을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서큘러 06 2011 TTBYT 이거는 이제 규격 번호고요. 규격에 따라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수입 제품이 허가가 됩니다. 인허가 준비 서류로는 제품 등록 신청서, 자유판매 증명서, 요거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이 되고요. CFS라고도 하죠. 제조 판매업 증명서, 완제품 분석 증명서, 성분 리스트 등이 요구가 됩니다. 라벨 규정으로는 제품명, 제품 원산지 국가, 사업자명 및 주소, 성분빈 용량 등에 대한 라벨 규정을 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MPRA라고 하는 국가의약품 관리청이 있고요. 별도로 이 MPRA의 제품을 사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MPRA는 퀘스트 3라고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퀘스트 3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오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고 이렇게 모든 인스톨레이션을 하게 되고 제품 등록을 하시고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허가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인허가 준비 서류로는 화장품 신고 신청서, 그리고 말레이시아 회사 등기 서류, 위임장, 그리고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뭐 테스트 레포트 등 기본적인 서류들을 같이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벨 규정은 보시는 것과 같이 화장품 품명, 뭐 기능 및 제품 소개, 사용법, 정성분 목록 등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되십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는 CRI에 접속을 하셔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드시고요. 프리즘, PRISM 온라인 제품 등록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HSA,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에서 이제 리뷰를 보게 되고요. 심사를 보게 되고 최종적으로 등록 허가증이 발행이 됩니다. 준비 서류로는 등록 신청서, 이행각서, 포장 명세서, 분석 증명서, COA, 제조 증명서, PIF 파일 등 말씀드린 서류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라벨 규정은 앞서 나온 내용들과 비슷하고요.
태국은 타이 FDA라고 하고요. 타이 FDA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 이제 FDA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지에 있는 태국 대리인이 모든 페이퍼워크를 하시고 사무관에게 접수를 하시고요. 그 사무관은 해당 내용을 전산화합니다. 그리고 전산화해서 최종적으로 인증이 발행이 되는 프로세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셔가지고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모든 사전 내용들, 서류들을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사무관이 리뷰를 보게 되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오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시스템으로 오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태국인의 그 주민등록번호 또는 태국 현지의 법인 등록번호가 필요로 하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D에서 요구를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좀 필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는 SUGAM이라고 하는 슈감이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증 명칭은 CDSCO, Central Drug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인데요. CDSCO 인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슈감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문서들을 접수를 하게 되고요. 비용 처리를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증서 발행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적용 규격은 IS 6608 그리고 IS 9875, IS 10350에 따른 IS는 인도 내부의 규격이고요. 중국 아까 말씀하신 GB 규격하고 똑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필요 서류들은 완제품에 대한 COA, MSDS 그리고 원재료 원료에 대한 MSDS, COA 그리고 각 테스트 레포트들 그리고 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 알레르기 관련된 레포트들 이런 부분들을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BPOM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관련된 인증 명칭이 있고요. BPOM에서 모든 화장품 인증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받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서류와 신청 양식을 작성을 하시고 비용 처리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인증서 발급을 하시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ACD의 회원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ACD 국가들과 비슷하게끔 온라인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렇게 별도로 부여를 받으신 이후에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서류를 등록을 하시고 관련된 어떤 디클라레이션 레터라든가 현지에 있는 현지 대리인들 정보를 넣으시고 비용 처리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으시면 되는 시스템이시고요. 이 시스템들은 ACD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 등은 넘어가고요. UAE는 이카스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 적합성 인증이 있습니다. 이카스는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 전자 제품들 그리고 뭐 의료기기 제품들 대부분의 인증을 관장하는 곳이고요. 적용 규격은 페더럴 28 넘버 28 및 GSO GCC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은 4에서 6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유효 기간은 1년마다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COA, 제품 확인서, 제품 라벨, 포장 라벨, MSDS 인증서, 그 외에 부가적인 요청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현지 대리인의 무역 허가서라든지, 현지 대리인의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별도로 요청이 되고요. 다행히도 라벨링은 별도 아랍어가 아닌 제품명, 브랜드명, 그리고 제조사, 원산지 내용물, 주의사항 성분 등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 또는 아랍어 혹은 영어와 아랍어를 같이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은 안비자라고 하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안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인증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뭐 식품 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고요. 일부 웹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서치를 하시다 보면 화장품 인증인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BGMP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뭐 엔디사 뭐 의료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다르고요. 조금은 프로세스는 다르고 하지만 전체적인 관장을 하는 곳은 브라질 안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예전에 이제 클래스 1에서 4로 나누어진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위험성에 따라서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1단계는 대부분 비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화장품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단계 제품은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신고 제도입니다. 신고는 별도의 어떤 비용 처리나 이런 거 없이 안비자에 들어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2단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허가 제도이기 때문에 안비자에 직접 등록을 하셔가지고 최종 리뷰어 심사관의 심사 리뷰를 최종적으로 받고 등록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쉬운 프로세스 같지만 이게 사실은 브라질에서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많이 줄여서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실제적인 실무를 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8개월에서 한 12개월까지도 걸린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안비자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BRH, 즉 이제 브라질 Registration Holder, 즉 대리인 지정을 하는 거고요. 안비자는 현지에 있는 브라질 리프레젠테티브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BRH를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의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클래스 1,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제 뭐 신고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었고 3, 4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하고 클래스 위험 구매에 따라서 리스크 1, 리스크 2 이렇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약예품 그리고 이제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2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CFS 그리고 전성분표, 제품 성분 기능표, COA 그리고 뭐 안정성 보고서 그리고 라벨 도안, 드래프트 아트워크 같은 것들이 요구가 되는데 브라질은 그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포르투갈 언어를 쓰는 국가이다 보니 라벨은 포르투갈어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뭐 추가적으로 미생물 특성 상세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비자와 동일한데요. 멕시코도 코페프리스라고 하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그리고 식품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코페프리스 멕시코 코페프리스 자체는 이제 뭐 안비자와 다르게 조금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페프리스에 현지 대리인을 이제 멕시코에 현지 대리인을 세우게 되실 거고요. 멕시코 현지 대리인을 세우시게 되고 기본 서류들을 멕시코 현지 대리인이 코페프리스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하게 될 거고요. 필수 재료 제출 서류를 검토를 하고 라벨링에 대해서도 규정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남미나 유럽이나 모든 이런 그 화장품을 받으실 때 우리나라 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는 우리 화장품이라고 하는 제품을
조금 더 좋은 성분으로,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해당 국가들에서는 요거에 대한 성능표를 정말 이 제품이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맞은 이렇게 성능에 대한 내용들을 라벨과 매뉴얼에 기술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하시고 원본과 사본 위생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이제 발행을 하시고 이렇게 서류 준비를 하시고요. 기본적인 MSDS와 COA 자료들, 기본적인 서류들 준비를 하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스페인어 기본적인 서류들은 다 스페인어로 작성이 되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디클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스페인어로 요청을 또 하기도 합니다. HS 코드 분류에 따라 수입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지 관세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출 서류 중 제품 안정성 증명 서류와 판매 증명서, 화학 및 미생물 분석 결과는 수출 국가 내에서 발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십니다. 라벨은 제품의 명칭 또는 일반 명칭, 제품의 순, 중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벨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닉락이라고 하는 그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NIC라고 하는 인증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대부분의 화장품 인증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 AICS라고 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가시게 되면요. 이 사이트에 기존 화학물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조를 하고 있는 이 물질들이 모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닉락 인증은 별도 취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만약에 이 성분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닉락 AICS에 별도 등록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약간 그 일반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거나 일부 의약 매품의 경우에는 TGA라고 하는 인증을 취득하셔야 되는데요. 이 TGA도 마찬가지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선크림은 대상은 아닌데요. 선크림의 어떤 뭐 치료를 한다고 하던가 화장품의 치료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호주 TGA의 관리를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이 5개 국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간세 동맹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고스타리나 이런 각 국가 인증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종적으로는 2012년 단계부터 서서히 이렇게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세 국가로 시작을 했다가 2015년, 17년으로 넘어가면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CIS 국가 나머지 국가들도 지금 편입을 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AEU 인증을 EAC 인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어떤 국가에서 발행을 하든 간에 그 국가에서 발행된 EAC 인증은 이 5개국에 수출을 하시는데 자유적으로 통관 및 판매를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군에 따라서 일반 화장품 또는 의약 매품에 따라서 DOC 그리고 스테이트 레지스트레이션으로 나뉘게 되고요. DOC 같은 경우에는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을 하고요. 사전 서류 심사, 제품에 따라서 샘플 발송 및 현지 시험이 진행이 되고 등록증, DOC 등록을 하게 되고 EAC 마크 및 최종적으로 EAC 인증이 발행이 됩니다. 이 DOC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스테이트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가 등록 인증서이고 해당 인증은 영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DOC와 자기 적합성 선언과 인증서의 개념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합성 선언서는 DOC 즉 자기 적합인데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이
인증 서명이 나오게끔 됩니다. DOC라 하더라도. 그리고 스테이트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COC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최종적인 인증서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 제품 분류로는 적합성 DOC에 해당되는 것들은 일반 케어 제품들입니다. 뭐 스킨케어라든가 뭐 면도용, 화장용 뭐 이런 것들이고요. COC에 해당되는 것들은 화학적 교정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국가 등록 인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는 공장 심사가 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ISO 22716에 의거해서 지금 러시아 내에 즉 이 CIS 국가들 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요즘 공장 심사를 현지에 있는 기관에서 발행을 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화장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을 조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 중간중간에 미싱된 내용들도 많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회와 KT를 통해서 별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